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돌봄보장정책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세경 선임연구위원께서 좌장으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박세경입니다. 우선 발표를 맡으신 오늘 세 분의 발제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한림대학교의 석재은 교수님, 그리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양난조 교수님, 그리고 인천대학교의 전용호 교수님께서 귀한 의견을 나누시기에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팬데믹의 대혼란과 위기를 경험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득하는 아주 값비싼 학습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은 물론 소득과 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이 우리 국민의 삶의 안정,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의 아주 핵심 요소라는 것을 많은 희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사회 서비스 총량의 부족이라던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파편화된 문제점들, 그리고 영세한 제공기관이 갖고 있는 서비스 품질의 문제라던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이렇게 아주 감출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더욱 혹독했던 이 감염병 시기의 문제들이 빈곤층이 확대되고 불평등이나 양극화 심화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새 정부가 열리고 새로운 국정과제들이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 이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사회 서비스 분야의 국정과제들은 어떠한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발표자들께서는 준비해 주신 발제를 8분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고 우리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 서비스 정책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아갈 정책 과제 중심으로 토론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석재은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세션의 제목이 새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인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 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노인 돌봄의 정책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고 하면 정말 이제 새롭게 다 지형을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연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차별적으로 좀 다르게 그려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정책 과제를 이제 연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저는 제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초고령 사회가 2025년 우리가 진입을 하고 그 속도로 돌봄 서비스 수요는 같이 급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의 의료화, 그리고 시설화, 이 부분들 지향을 하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의 서비스의 질을 정말 고도화해서
사람 중심의 돌봄,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 존엄한 돌봄을 실천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한 중요한 우리가 그 방법으로서 지역사회의 거주를 최대한도로 지원해내는 돌봄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서비스의 양과 질, 여러 가지 특화된 서비스, 그리고 통합적인 돌봄 조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족들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어레인지를 하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이 돌봄의 그 부담이 여전히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돌봄 조정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돌봄 인력의 지속 가능한 재생산을 위한 돌봄 인력의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 돌봄 생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돌봄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의 성과들을 어떻게 좀 잘 결합을 해서 스마트 케어 기술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식품 산업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고령 친화 산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어진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책 과제 방향이라고 보면, 일단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돌봄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 그 보장성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공공성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여, 그 존엄한 돌봄에서 주체로서 참여를 당사자가 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적으로 그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민간 거버넌스와 지역성에 입각해서 전체적인 그 돌봄의 시스템 자체가 다시 공공성 관점에서 이제 구현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은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제 첫 단추를 낀다라고 하면 저는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제공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때 공공성은 단순히 그 소유 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규범이 작동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민관의 그런 그 공급 체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공공성의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자체를 좀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한 산업도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국정 과제를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해왔었던 지역사회 거주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라는 워딩이 일단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통합조정 체계랑 맞춤 사례 관리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기반을 혁신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원 조직을 통한 뭐 범부처 민간 협력 거버넌스, 그리고 스마트 케어 기술을 활용한 돌봄 생산성 제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다변화하겠다. 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변화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제공 체계가 지금도 일단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 다원화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다층적으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어떤 뭔가 그 분기점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은 이용자 선택권 강화 속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개인 예산제를 제안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평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 그 새 정부의 연속성과 차별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연속성을 상당히 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뭐 커뮤니티 케어나 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지속 가능한 이 돌봄 체계와 관련해서 이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요양병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개혁 과제로 일단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건 아마 대선 공약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것 말고 일단 이제 장기 요양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초고령 사회의 가장 중심 제도를 형성하고 있는 장기 요양 제도 도입 15년을 맞이하면서 특히 공급 체계 재편, 그다음에 급여 확충,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급 체계와 관련해서 공급 기관들이 좀 더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이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과제가 일단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사회 서비스 원의 뭐 성과나 커뮤니티 케어 이런 부분들의 연속성들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질 제고와 관련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 예산제 도입은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어떤 이제 모습들로 나타날지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이 사회적 돌봄 책임의 제한이라는 그런 것 속에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새 정부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좀 더 풍성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전체 돌봄 그 주체들의 참가 속에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뭉뚱그려서 일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없는 거죠. 지금 안 보이는데. 마무리요. 예, 그다음에 일단 돌봄 욕구 평가 기준도 이제 통일하는 부분들이 일단 필요하고요. 제목만 볼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급 체계를 재편을 하는데, 공급 체계 재편이 결국은 그 개인의 소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혁이 장기요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책임 돌봄과 민간 협력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재정의 그 조달을 위한 지역 돌봄 기금의 조성, 그리고 이것도 또 강조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돌봄의 틈새들을 만들어내고 조정을 하려고 하면 통합조정 체계와 전문 코디네이터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는 서비스의 고도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 일자리 질 개선은 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비스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공공성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석재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양난주 교수님께서 사회 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에 이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제목이 사회 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가 아니라 돌봄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봄 보장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는 키워드로 또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돌봄이 됐건 돌봄 정책이 됐건 사회 서비스 정책이 됐건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내에서 이 용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작동하는지가 제도화되는 게 이번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먼저 이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사회 서비스 정책이 어떻게 간주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지 정책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42번부터 48번까지의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42번은 연금, 43번은 기초보장,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격이 가리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45번은 노인복지, 46번은 아동복지, 47번은 장애인복지, 48번은 그 외에 이제 다문화가족 한부모 이렇게 더 소수인 층에 대한 복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눈에 확 띄는 게 44번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라는 국정과제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것을 한번 분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제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는 일단 목표가 과제의 목표는 보편적 복지 돌봄 체계로 혁신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 돌봄 체계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담고 있는 거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다 포괄하는 복지와 돌봄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요. 이 내부 근데 그 안을 보면은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 신규 사회 서비스 개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변화와 규모화 그리고 지자체 발굴 체계 강화 사회 서비스원을 통한 민관 협업 활성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 돌봄 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 이렇게 이제 주요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가지 길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하나는 종전에 인구 대상별로 나눠져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새롭게 뭔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그 제도들을 고도화해 가면서 사회 서비스 보장의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2012년에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을 때 이 옆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상에 의하면은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사업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부 사업인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국토부에서의 주거 문제 이게 다 사회 서비스고 돌봄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분절적이다. 그랬을 때 뭔가 이 정부에서 사회 서비스 보장을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해서 고도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또 다른 가능성은 이거 15년 전에 하던 대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바우처 일정 정부 재원을 할당하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신청하게 하고 그걸로 제공기관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맡아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축소하는 게 아닌가. 이게 현재 우리의 사회 서비스 발전 수준이라든지 돌봄 보장 수준에 과연 타당한 발상인가. 이거는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 첫 번째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로 가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지금 1950년 60년부터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사회복지 내에서 사회사업, 사회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용자 재정 지원 방식의 바우처 사업이나 장기요양보험까지 다 포괄해서 지금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제공기관과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로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저 나름대로의 서비스질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저마다의 과제들을 다 구체적으로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서비스 정책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파편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의 보장성을 어떤 형평성 있게 통일성 있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어떻게 좀 중첩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연계는 잘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 수준도 형평성 있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점들이 좀 고민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사회 서비스 보편적 확대 방식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나 이런 거를 런칭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제도가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편화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제도가 더 많이 포괄하고 그 질에 만족할 수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통한 다변화 규모화에 대해서 제가 우려점을 갖는 거는요.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장점은 저는 그 자발성에 있다고 봅니다. 자발성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그 자체로서의 국정과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다변화 그 안에서의 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사회 서비스 안에 가두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첫 번째 그 그림은 사회복지시설 전체 통계에서의 공급 주체의 구성입니다. 압도적으로 개인이 많습니다. 사회 공공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는 뭐 아마 기타 뭐 단체 이런 데 속할 텐데 여전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 서비스에서 사실 큰 두 부분은 장기요양하고 보육입니다. 근데 장기요양하고 보육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공공 투자가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나마 보육은 3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아젠다를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전체에서 20% 정도를 국공립 인프라를 갖게 됐는데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서 지난 선거 때는 아마 40% 50%까지의 공약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서비스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형평성을 갖자는 겁니다. 왜 보육만 40% 50%인가? 장기요양은 왜 그러면 안 되나? 이 논리가 뭔가? 이런 점들을 우리는 사회 서비스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만 특별히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에 있어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적 공급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간 개인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공급 그래서 개인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기관 간 격차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공급 구조를 공공 투자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 협업 체계를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약간 참 어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원이 왜 출발했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 직접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게 사회 서비스원의 1차 목적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 사회 서비스원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광역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서비스원의 목표는 사실은 기초에 정착하는 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스스로 공급 인프라의 질을 관리하는 면에서 공적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공영화의 모델을 창출하는 게 사회 서비스원의 과제인데 왜 여기다 민간 협업을 얘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사회 서비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부 부처들이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 뭐 이렇게 다 합쳐서요. 교육 합쳐서. 그리고 일선에서는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민간들이 공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것이 광역 차원에서 뭐 이미 지역사회보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관들을 위에다 만들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하는 체계 안에 민간 협업은 이용 체계에서 구현되어야 하고 이용 체계에서 민간 협업이 구현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라고 봅니다. 공공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는 전달 체계로서를 갖추고 그 안에서 신청과 판정과 계획과 할당의 창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책임 주체들의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 보장, 돌봄 보장이 이루어나가는 그 이용 체계 안에서의 민간 협업을 구축하자. 이게 제가 사회 서비스 정책의 혁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정말 우리가 각계로 발전해왔던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들이 통합적인 보장 체계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위에서 종적으로 내려서 발전했던 그런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체계 안에서의 어떤
뭔가 보장성,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완결성, 연계성, 통합성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다 횡적인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서는 돌봄 보장,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 연계 협력이 강화가 되고 불필요한 서비스, 뭔가 부실한 서비스들이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제공 기관이 누군가의 일터이자 서비스를 보장하는 책임을 갖는 어떤 공적인 주체로서 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 기관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강화돼야 되는 거고요. 제공 인력도 역시 이것이 직업으로서 오래 하면서 지역에서 보람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강화될 수 있는 큰 제도 개혁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회 서비스 보장의 혁신과 고도화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인천대 사회복지과 전용호 교수님께서는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정책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용호입니다. 저는 커뮤니티 케어를 중심으로 우리 돌봄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커뮤니티 케어 현실과 정책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16개 선도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선도 사업을 실시했지만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걸음마의 시작 단계로 아직까지 이 제도적인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16개 시범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 서비스의 인프라가 얼마나 불충분하고 전달 체계가 매우 분절적이며 중앙 집권적이고 인력의 취약성 그리고 품질의 낮은 수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전달 체계 그리고 공공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나 능력도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 장애인 전반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커뮤니티 케어의 사회 서비스는 매우 미발달된 상태이고 초기 단계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노인 돌봄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좀 더 넓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1인 가구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노인 중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지역의 치매 노인과 장기요양만으로는 케어가 안 되는 중증의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중증의 장기요양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방임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허약한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서비스도 없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그저 안부 확인 서비스라고 합니다. 학대 노인들을 위한 예산과 사업도 매우 취약하고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동권 가지고 지하철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인들이 15개의 장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과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집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인과 1인 가구들에 의한 사회 서비스 너무 부족합니다.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여러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조현병 같은 좀 중증의 정신질환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 건을 겪고 있는 청년, 중장년, 노인들 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들은 대부분 매우 파편적이고 제대로 보장성이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사각지대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36%로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1인 가구들 같은 경우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살아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외로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저소득층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를 요즘 20명을 했는데 복합 만성질환, 정신질환, 고시원, 관계망이 거의 없어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내일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고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회 서비스 영역별로 보면은 커뮤니티 케어를 우리가 더 이상 복지 영역의 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적인 욕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의료, 간호, 영양 이러한 재활 서비스가 우리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들어가야 되고 다른 여러 제도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거도 마찬가지로 자가보유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시민들은 고시원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 돌봄 제도를 통해서 복지 영역에서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있지만 서비스 품질은 그냥 낮은 수준의 소셜 케어이고 민간 영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회 참여는 거의 논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도 없습니다. 병원으로 가시는 것도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없습니다. 복지관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건강한 노인들,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지 경증이나 중증인 분들은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을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사회 서비스 영역은 소득 보장 정책보다 훨씬 더 다각적으로 공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긴 전달 체계가 있고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것들을 공공에서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사회 서비스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한 걸 보는데 제가 다소 우려하는 것은 이제 공공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이나 민간을 중시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워낙에 민간 유탁 중심의 민간 영리 중심의 사회 서비스를 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시장에서 맡기고 공급 주체를 단순히 민간에게만 확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같은 경우 민간에 맡기면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러한 단순한 접기는 분명히 현재도 많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시장 실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품질이 더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것들,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원래 공약에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의료에서 재택의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 케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보건복지부의 논의 속에서 복지부가 작년에 준비한 것들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케어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논의를 많이 했지만 제도적인 것들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우리의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 문제의 변화를 감안할 적에 지속적인 정책 과제로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외로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Department of Loneliness를 만들었죠. 잘 아시는 고립의 시대라는 노리나 허치의 책을 보면은 지속적인 외로움과 짧은 고립도 사람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고조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지 단순히 어떤 실천적인 하나의 주제나 양적 연구의 어떤 변수가 아니라 인간의 관계의 구조적인 변동성, 가족의 돌봄 역할의 약화,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빈곤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신사회 위험과 구사회 위험이 혼재되어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도 많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면서 더욱더 그러한 우울이나 외로움이나 불안이나 고립된 사람들의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새로운 주제로서 해야 되고 이것을 사회 서비스 연구와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와 이슈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좀 더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용자 중심주의의 원칙, 우리의 제도는 공급자 중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도 부족하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우 분절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사회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방 분권화를 해야 됩니다. 지방 분권을 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가 없고 중앙정부에서 도저히
지역의 고유한 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는 정보 접근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대상자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본적인 고충 처리와 이의적인 시스템도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정신질환, 노숙인, 1인 가구, 학대 피해인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대상자를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외된 분들이 나 소일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일하고 싶어. 아프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나 복지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대상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배 시민 같은 그러한 주체의식, 의료사업의 건강리더, 주민리더 사업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존의 복지관이나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인력에 대한 교육 시스템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회 서비스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토론 시간을 가지면서 사회 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를 우선은 지금 발제하시면서도 잠깐씩 언급해 주셨는데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 발제 안에서 이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정책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세 분이 공통적으로 기대 아니면 우려를 주신 부분 중에 하나는 사회 서비스의 범위나 역할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3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사회 서비스 관련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정리해 주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전용호 교수님 먼저 순서를 해볼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정과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철학과 방향성들인데 과연 이런 철학과 방향성들이 어떠한 것들이 제시됐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의 그런 역동성이나 민간의 자율성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연해 있고 구조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는 공급자가 없거든요. 사회 서비스의 공급자가.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일정 부분 공공의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전혀 답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아까 이제 석재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요양 영역에서도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조 개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지역의 전달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 개혁 내용들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약집을 보고 크게 우려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고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그 몇 가지가 저는 언급하기도 싫은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저는 사회 서비스 부분은 예를 들면 뭐 기초연금 40만 원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어떻게가 국정과제에 완전히 자세히 담기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키워드들이 제대로 살아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거는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종일제 학교 초등 전일제가요. 여기 우리 복지공약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 서비스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일제 학교 공약이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들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쓴 건지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장애인복지는 그 몇 차에 걸친 기본계획들이 다 각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서 이미 하기로 한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보육의 질 제고에서 아동대 교사 비율 문제라든지 이건 이미 지난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인데 그런 질 제고에서 그런 게 나왔다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분야에서 계속 얘기돼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런 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많이 약하다. 근데 저는 그 어떻게 할 것인가를 44번 공약에 보편적 복지돌봄 체계로 얘기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국정과제가 저는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큰 방향에서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일단 이제 그걸 명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서비스 관련한 일자리를 고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공 체계를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원래 우리가 의미하는 바대로 지켜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진전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일단은 해보고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디테일에 보다는 사실은 그 사회 서비스의 그 비중이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대를 크게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여러 번 전체 방향에서도 짚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도화 관련해서 이제 공공의 역할이 단순히 저는 제공자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미 복지 주체가 다원화되면서 공공의 역할과 기능은 그 규제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잘 해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민간 기관도 정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의 역할도 그냥 공공 주체의 단순한 확대, 뭐 양적인 확대, 몇 % 확대하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저는 공공의 역할을 정말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공공이 아까 이제 전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농어촌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거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공공이 들어가서 인프라 깔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이 뭐 야간 돌봄이나 수시 돌봄,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훨씬 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공공이 담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서비스원 통해 가지고 직영하는 기관들이 그런 역할들을 맡자. 맡으려고 하면 그거는 거점으로서 지역마다 일정한 그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활권역마다 이 공공의 역할, 공공의 기관이 그 역할을 담보하자. 이런 식으로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 돌봄의 체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구체적이면서 공공성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세 분 발제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이 사회 서비스 분야의 국정과제가 물론 약간의 우려되는 지점도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앞으로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의 방향성으로서는 어떤 지향을 갖고 있고, 그것들 안에서 각자의 정책의 역할의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 서비스 정책의 커다란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 뭐 공공의 역할 강화, 그리고 지역 중심의 사회 서비스 확충 논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정과제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주요 내용들이 이제 공급주체의 다변화라던가 보편적 서비스 확충의 논의가 되기는 있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이제 전략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어렵지만 그런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서 공공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변화 전략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기대가 이번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가 이제 일부 기대, 일부 우려도 표명을 해주셨는데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어떠하게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과 연관지어서 한번 의견을 줘 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과 시장이 같이 못하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업들을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주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전 정부에서도 매우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이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면에서는 거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아까 앞에서 양난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 기관들 주체들이 자발성에 기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독립적으로 일정 부분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부의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려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관련해서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주민과 이런 전문가들이 결합돼서 지역 단위로 기존의 그 의료 서비스가 하지 못하는 1차 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도사업 지역에서 잘 활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저는 옥석을 가려서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의존성을 키우거나 그런 경우들은 과감하게 안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이제 것을 딱 집어서 이제 그 제공 주체의 다변화 관련해서 어쨌든 비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사회적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 저번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사회 서비스와 결합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별로 성과가 없었거든요. 사실 사회적 경제가 그만큼 제대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지 않고 실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금은 저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사회적 경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그냥 비즈니스 그래서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경제에 좀 더 비중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사회적 가치에 좀 더 비중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지금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을 떠올리지만 그거는 취약층 고용을 전제로 한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제한적인 모델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짐작컨대 사회적 경제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통한 어쨌든 일자리 뭐 창출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거는 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이 되면 사회 서비스 영역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도화된 급여 중심으로 이게 일상생활 지원하는 거 중심으로만 일단은 이제 이 뭐죠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로봇 돌봄이라든지 영양 돌봄이라든지 뭐 주거 지원, 개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영역 전문 영역으로 그 재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문 영역으로 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비스 영역을 구축을 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제도화되고 정책화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쨌든 하나의 그 그룹들, 그러니까 뭐죠? 이게 범주들을 형성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어쨌든 제공 주체들로서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들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이제 비즈니스 영역들이 이제 같이 결합될 수 있겠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늘 이제 이 돌봄 체계를
제공 체계를 확산하면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없도록 적절한 규제와 뭐 이런 적절한 그야 조정된 시장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의 성장은 이 돌봄 서비스 영역의 양적인 확대와 그 속에서의 전문화와 분화 필요한 영역의 성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혹시 아까 양 교수님 발제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금 되게 우리가 표준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모든 그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공급하는 이런 일들을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건데 저는 사회적 경제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개인 사업자가 하건 공공기관이 하건 사회적 경제가 하건 그거를 표준화된 서비스 그걸 그대로 하기를 바란다면 돌봄 보장에 있어서의 시너지 다변화가 가질 수 있는 시너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역사회 돌봄 보장 안에서 각각의 주체가 가지는 장점을 살려서 보장이 이렇게 레이어링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이걸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위험들이 이렇게 커버가 되고 또 커버가 되고 이러면서 두터워지는 것.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데는 어떤 기관이 이만큼의 두께를 다 보장할 수가 있지만 어떤 데는 세 종류의 서비스가 그 위험을 세 겹으로 쌀 수도 있다. 이런 좀 유연한 사고들을 하면서 사회서비스 정책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추상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정책 관련된 국정과제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제 그 범주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약간 추상성이 한결 더 높았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추상성을 조금 낮춰서 그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발 5년 뒤에 이 정부의 마지막 성과를 진단하는 과정에선 이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정부가 과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이 있으시면 조금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제언이나 과제를 주시는 걸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구체적인 얘기의 시작을 세 분 다 발제하시는 과정에서 서비스 통합성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게 전달 체계 안에서의 통합성일 수도 있고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용 과정에서의 편의성과 이용자 중심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이 통합의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고 아무튼 이 구체적인 정책 개선 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 교수님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저는 꼭 살렸으면 좋겠는 게 지난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에서 저는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시에서 사례를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돌봄 SOS 사례를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동 창구를 보편적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누구나 와서 신청을 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이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그걸 접수를 해서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복지관과 보건소와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경제 조직과 그다음에 장기요양과 수많은 기관들이 연결돼서 보장을 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그러기에는 지금 전영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별로 영역별로 부족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지자체가 공급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공급을 강화하면서 그렇게 돌봄 보장을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 서비스 간의 연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전체 지역에서의 보장성도 강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아닐까. 이게 이제 지역 차원의 경로가 하나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큰 제도들이 자체적인 어떤 돌봄의 보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병원에 누가 입원하면 어떻게 돌봄만 그 사람 책임으로 뺍니까? 치료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의 간병이 병원 자체의 책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이름을 확대한다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원칙적으로 이제 모든 병원들이 그런 간병도 병원의 몫이다. 간병이 환자에게 대한 돌봄이 간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의 돌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돌봄이 필요한 우리 교육생, 학생에 대해서 돌봄을 뭐 돌봄 교실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 정책과 돌봄 정책에서의 이걸 사회가 하고 국가가 하는 데 있어서의 정책으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뭘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를 저는 돌봄이 필요한 굉장히 어떤 사람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게 생애 주기별로도 격차가 나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격차가 납니다. 이런 격차들을 좁혀주겠다는 것. 모두가 시민으로서 건강이 어떻건 돌봄 필요가 어떻건 가족 자원이 어떻건 간에 사회적으로 이런 그 돌봄 보장을 통해서 사회권을 보장해 주겠다, 실현하겠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돌봄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있어서 이제 여성들이 주로 책임을 져왔는데 그런 여성들의 성별화된 역할들을 사회화해서 젠더 평등을 달성하는 게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젠더 평등이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표라면 절대 공적 서비스 급여가 가족 돌봄으로 너무 쉽게 유인되고 대체될 수 있는 위험을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좀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돌봄은 가족 돌봄 자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으로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비스는 그 사람의 건강권과 돌봄권으로서 보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젠더 평등을 위해서는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역할을 직업으로 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이게 현재와 같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돌봄을 받지 않고는 사회 기능 자체 유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가에서 노동을 하건 병원에서 노동을 하건 학교에서 노동을 하건 이 모든 돌봄 노동자들이 이게 하나의 체계화된 직업으로서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영호 교수님.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서비스를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뭐 돌봄이나 뭐 신사위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1인 가구 뭐 50대 고독사 많이 하는 남성분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로 사회적 관계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분들이 외로움과 고립과 이러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사회적인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 부분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빈곤이나 건강이나 이러한 구사의 위험과 새로운 신사의 위험이 결합되면서 매우 중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새로운 과제가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보여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과 고립이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은 상흔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은 전 정부에서 많이 논의했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영국의 케어 액트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이 너무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들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의 ISP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서는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지방 분권화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들은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권한의 실질적인 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는 그냥 여태까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파이낸서, 돈을 제공하고 규제자의 역할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지역의 문제를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뭐 시스템, 뭐 인사들도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도 행안부 차원에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바꾸는 것, 이런 것들도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돌봄 영역은 정말 계속 이제 수요가 커져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크게 이제 과제 관례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좀 개혁을 해야지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지금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나름 그 안에서의 이제 혁신이 필요한 과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존의 그 제도들이 이제 커버하지 못하는, 그래서 좀 더 새롭게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돌봄이라는 수요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거와 관련해서 요양을 계속 의료적인 니즈로 의료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것이 거의 지금 우리 이 장기요양 노인 요양으로 치면은 거의 이제 8조를 요양병원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11조를 장기요양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요양이 의료화되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요양병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10배 이상 10배가 아니라 우리가 33.5면 다른 데가 이제 3이니까 이제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이제 많고 기형적으로 많고, 요양 욕구를 의료적인 그 대응으로, 고비용의 의료적인 욕구로 대응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간병 문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발목 묶여가지고 간병 문제까지 같이 못 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간병에 대한 이제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간병에 대해서 뭐 급여화, 제도화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선 구조 조정이 되면서 간병에 대한 급여와 제도화가 같이 검토돼야 되는 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의 양적인 확대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계속 돈을 지출을 높이는 그런 과제들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 과제가 성결돼야지. 어느 정부도 사실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이 과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돌봄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역에서의 돌봄이 불충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그 불충분한 돌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금 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장기요양 급여, 제가 서비스 급여로는 너무나 불충분하고, 특히나 그 가족들에게 결국은 부담이 많이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정해주는 시스템도 없고, 가족이 계속 어레인지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중에 3시간을 공적 돌봄을 하고 있는 구조여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맞춤 통합 조정된 그런 케어가 장기요양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재가급여 기간 자체가 공급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정책의 청사진을 빨리 정부가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복합재가 서비스 기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케어를 통합적으로 일단은
그 조정하고 케어하는 거를 기관도 사례 관리자가 되고 기관이 서비스 관리자의 책임자가 되고 전문성을 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버티지 못하는 그야말로 서비스직 관리자 역할 하지 말고 계속 뭐 매칭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기관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식으로 정확한 역할과 기능의 요구와 그런 것 속에서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민간 개인이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때 퇴출도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공급 체계 쪽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장교양을 일단 풀어내면서 그다음에 장교양 재가 서비스를 시설급여와 차별 없이 급여 체계를 변화시켜내는 거, 그 충분성을 확보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준시설 서비스 수준으로 확보해내는 게 일단은 그래서 제도 내에서의 개혁이 일단은 굉장히 장교양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정말 이제 지역 사회에서 장교양에서 이제 진입하지 못한 그렇지만 뭐 퇴원해가서 회복 재활이 필요한 한 두어 달 정말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그야말로 요양병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환자들을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그리고 노쇠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뭐 가사 지원이라도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장교양 진입이 지원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그 적절한 서비스만 주어진다면 지역 사회에서 훨씬 더 오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사회 통합 돌봄 관련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해서 아까 뭐 전영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법의 통과라든지 체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게 필요한 이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그래서 지금은 따로 또같이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새 토론하면은 방향만 있는 국정과제가 훨씬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다듬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오늘 새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관한 발표와 논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